한국도 크요. 그 수준으론 핵잠을 다룰 수 없습니다. 아시아의 허브는 일본이죠. 그 비아냥이 회의실을 가르던 날을 기억합니다. 저는 데이비드 톰슨입니다. 미 해군 함정 조선과 획득 분야에서 23해를 보냈습니다. 저는 말보다 수치를 믿고 체면보다 규정을 믿습니다. 처음에는 저 역시 한국을 의심했습니다. 가동률을 정말로 끌어올릴 수 있는지, 납기와 결합률이 종이 위의 숫자에 불과한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다시 펼쳤습니다. 하나의 절차를 지나 또 하나의 절차로 검증과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말합니다. 한국은 아직 멀었다고. 저는 그 말이 어디에서 시작되어 어디에서 끝나는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은 검증의 여정입니다. 결론은 먼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기준이 어디에 서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허브는 한국 가능성에 동의, 비동의와 근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알림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비드 톰슨이라고 합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나 지금은 싱가포르에서 일하고 있죠. 23년간 미 해군 조선 분야에서 일해왔습니다. 내부시에서 PEO 서브마린스까지 바다 위의 모든 것이 제대로 움직이는지 확인하는 게 제 일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3월 괌에서 일어난 일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괌의 도크는 붉은 경고등으로 가득했어요. 긴급 정비를 위해 들어온 버지니아급 잠수함이 예정보다 3주나 지연되고 있었거든요.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보고서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가동률 65%, 목표치인 80%와는 한참 거리가 있는 숫자였어요. 우린 바다를 지키고 싶은데 배가 누워 있었다. 그때 제가 혼잣말로 중얼거린 말입니다. 태평양에서 23년을 보내면서 이런 상황을 수없이 봤어요. 예산은 쓰이는데 정작 바다에 나가야 할 함정들은 육지에 묶여있는 모습을요. 그런데 이번엔 정도가 심했습니다. 화상회의 화면 속 워싱턴 본부 사람들의 표정도 어두웠어요. 제임스 국장이 화면에 나타나더니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톰슨, 인도태평양 정비 허브를 재검토해야겠어.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국이야. 그 순간 저는 잠깐 말이 막혔습니다. 한국이라니요. 핵 추진 플랫폼을 한국에서 정비한다고요? 물론 한국이 조선 강국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해군의 핵심 자산을 맡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기준을 맞출 수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제임스 국장은 파일 몇 개를 화면에 공유했어요. 한국 조선소들의 정비 실적 데이터였습니다. 결합률 0.12%, 납기 준수율 98.7%. 솔직히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표본이 적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3년간 127건의 데이터야, 톰슨.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잖아. 그날 밤 싱가포르 아파트로 돌아와서도 계속 그 숫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내 사라가 저녁을 차려주면서 물어봤어요. 오늘 표정이 좀 이상한데 무슨 일 있어? 한국 출장을 가게 될 것 같아. 한국? 좋잖아. 김치도 먹어보고. 사라는 단순했지만 저는 복잡했어요. 이건 단순한 출장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23년간 쌓아온 경험과 신념에 도전하는 일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커피를 마시며 내부시 표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한 나라 이름이 자꾸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 대한민국, ROK. 어떻게 표기하든 그 이름은 계속 제 시야에 나타났습니다. 동료 마이클이 지나가다 물어봤어요. 한국 프로젝트 검토한다며? 어떻게 생각해? 글쎄, 직접 봐야 알겠지. 실은 제 자존심이 좀 상했어요. 미국이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자랑하는데 정작 정비는 다른 나라에 의존해야 한다니요. 하지만 숫자 앞에서는 감정을 접어둬야 했습니다. 가동률이 생명이거든요. 출국 3일 전 한국에 관한 브리핑 자료를 받았습니다. 현대중공업,
그리고 그들의 실적 데이터를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건 내 자존심과 맞서는 출장이 될지 모른다. 인천행 항공편을 예약하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23년간의 경험이 말하기로는 이런 수치는 불가능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다르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까지도 의문이 들었어요. 한국, 그곳에 정말 답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포장된 숫자일 뿐일까요? 태평양 상공을 날아가는 동안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바다 어딘가에서 우리 함정들이 임무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들을 다시 바다로 보낼 수 있을지 이제 제가 직접 확인해 볼 시간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울산까지 가는 길, 저는 계속 체크리스트를 들여다봤습니다. 74개 항목. 23년간 제가 직접 만든 검증 기준이었어요. 용접 품질부터 보안 절차까지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이죠.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차에서 내리는 순간 규모에 압도됐습니다. 저 멀리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를 듯 서 있었어요. 하지만 규모만으론 신뢰할 수 없죠.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톰슨 컨설턴트님, 안녕하세요. 김 부장이라는 분이 나와서 인사했어요. 통역 없이 영어로 말하더군요. 발음도 꽤 정확했습니다. 도크부터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체크포인트는 용접 품질이었습니다. 저는 도크 안으로 들어가면서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용접선은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숨기려 해도 비드 하나하나가 다 드러나죠. 그런데 놀라웠습니다. 용접 비드가 마치 기계로 뽑아낸 것처럼 균일했어요. 23년간 봐온 미군 기준과 비교해도 손색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깔끔했죠. 비파괴 검사 결과를 보여드릴까요? 김 부장이 태블릿을 꺼내더니 엑스레이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방사선 촬영 결과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보통은 이런 자료를 보안상 쉽게 공개하지 않는데요. 여긴 숨길 게 없습니다. 다 보여드려요. 그 말에 저는 잠깐 당황했어요. 미국에서도 이런 투명성은 보기 드물었거든요. 엑스레이 사진 속 용접 부위는 완벽했습니다. 기포나 크랙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다음은 공정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거대한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실시간 대시보드였죠. 각 작업 단계별 진행률이 %로 표시되고 품질 검사 결과가 초록불과 빨간불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실시간인가요? 네, 30초마다 업데이트됩니다. 대시보드의 초록불이 제 고집을 껐습니다. 이 정도 시스템이라면 지연이나 품질 문제를 즉시 파악할 수 있겠더군요. 저는 체크리스트에 첫 번째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보안 구역 진입이 다음 순서였어요. 출입 배지를 봤는데 색깔이 3가지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각각 접근할 수 있는 구역이 달랐어요. 접근 배지의 색 하나까지 이유가 있었다. 제가 중얼거린 말이에요. 미군 기준보다 오히려 더 세분화되어 있었거든요. 보안 브리핑 룸에서 설명을 들었는데 그들의 보안 체크리스트가 제 것보다 항목이 많았습니다. 컨설턴트님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나요? 젊은 기술자가 물어봤어요. 박대리라고 자기소개를 하더군요. 영어가 유창했습니다. 저는 체크리스트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용접 품질 적합, 비파괴 검사 절차 적합, 보안 시스템 적합. 하나씩 확인할 때마다 제 편견이 무너져갔습니다. 오후 2시쯤 저는 체크리스트의 70번째 항목까지 확인했습니다. 71개가 적합 판정이었어요. 74개 중 71개. 이런 비율은 처음 봤습니다. 내가 틀렸나? 내가 늦었나? 혼자서 중얼거렸는데 박 대리가 들었나 봅니다.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오히려 예상보다 훨씬.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제가 23년간 믿어온 기준들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조선소가 이 정도 수준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김 부장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컨설턴트님, 혹시 더 높은 기준이 있다면 맞추겠습니다. 더 높은 기준을요? 네, 저희는 항상 배우고 있어서요. 기준을 더 올려달라니.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보통은 기준을 낮춰달라고 하거나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반대였어요. 저는 마지막 3개 항목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품질관리 문서와 시스템, 납기 관리 프로세스, 그리고 사후 서비스 체계. 모두 적합했어요. 나는 체크리스트에 줄을 그으며 다른 줄을 그었다. 편견이라는 줄을. 74개 중 74개. 완벽한 점수였습니다. 23년 경력에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항상 몇 개는 부족하거나 개선이 필요했는데 말이죠. 저녁 무렵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사라, 나야. 어때? 김치는 먹어봤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틀렸나 봐. 무슨 소리야? 23년간 내가 알던 게 전부가 아니었어. 창밖으로 울산의 야경이 지나갔어요. 저 멀리 조선소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삼성중공업을 가봐야겠더군요. 혹시 오늘이 우연이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한국의 조선업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걸요.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체크리스트의 완벽한 점수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리고 박 대리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울렸습니다. 더 높은 기준이 있다면 맞추겠습니다. 미국에서 23년을 일하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어요. 보통은 기준에 맞추는 것만으로도 버거워하는데 여기서는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 저는 내일의 일정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과연 오늘과 같은 결과가 나올까요? 아니면 오늘이 특별한 경우였을까요? 하지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한국의 조선업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전문적이라는 걸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도요. 삼성중공업에서의 둘째 날, 저는 정말 중요한 걸 확인하게 됐습니다. 바로 정비 소요 시간이었어요. TAT라고 부르는 턴어라운드 타임 말입니다. 최근 3년 데이터를 정리해봤습니다. 이 차장이라는 분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화면에 막대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조선소들과 다른 지역 정비 허브들의 비교 자료였죠. 싱가포르 평균 45일, 일본 평균 52일, 호주 평균 38일, 그리고 한국 평균 29일. 제 눈이 그 숫자에 고정됐습니다. 29일이요? 네, 평균입니다. 수치가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가장 빨랐습니다. 거의 10일에서 20일씩 앞서는 수준이었죠. 23년간 가동률 때문에 고민해온 저에게는 놀라운 숫자였어요. 어떻게 이런 속도가 가능한가요? 예비 부품 관리 때문입니다. 이 차장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어요. 예측 알고리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과거 정비 데이터를 분석해서 앞으로 필요할 부품들을 미리 예측하는 시스템이었죠. 부품은 이미 내일을 알고 있었다. 저절로 나온 감탄이었어요. 보통은 정비 중에 부품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주문하게 되거든요. 그럼 몇 주씩 기다려야 하죠.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화면을 보니 각 부품마다 담당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김 기사, 박 반장, 최주임. 부품 하나하나에 사람의 이름과 책임이 붙어 있었습니다. 부품 상자엔 사람 이름이 적혀 있었다. 책임의 이름. 그 순간 제가 중얼거린 말이에요. 이런 시스템이라면 지연될 이유가 없겠더군요. 오후에는 야간 교대팀을 만나봤습니다. 보통 밤 작업은 효율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달랐어요. 무사고 1234일. 작업장 입구에 걸린 대형 보드였습니다. 1000일이 넘는 무사고 기록이었어요. 야간 교대 반장인 정 반장님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가족을 생각하며 일합니다. 가족을요? 네, 집에 돌아갈 가족이 있으니까 안전하게 일해야죠. 1000개의 날이 가족을 지켜냈다는 의미였습니다. 단순한 안전 기록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었어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품질도 믿을만 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시운전에 함께 탑승할 기회가 있었어요. 실제로 수리한 함정이 바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었죠. 바다로 나가자마자 각종 시스템 점검이 시작됐습니다. 엔진, 레이더, 통신, 항법.
모든 게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작은 결함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유압 시스템에 미세한 압력 저하가 있습니다. 젊은 기술자가 보고했어요.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지만 정상 범위를 약간 벗어난 수치였죠. 미국에서라면 나중에 육지에서 확인하자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달랐어요.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결함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방치가 죄였어요. 그들은 즉시 임시 수리에 들어갔고 30분 만에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바다는 정직했다. 수리한 대로만 달렸다. 시운전이 끝나고 육지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확신했어요. 이들의 정비 철학은 미국과 달랐습니다. 더 철저하고 더 책임감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워싱턴에 보낼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23년간 써온 보고서 중에 가장 어려운 글이었어요. 제 기존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내용이었거든요. 우린 허브가 필요했고 한국은 준비되어 있었다. 보고서의 결론 부분에 쓴 문장입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한국의 조선소들은 미군 정비 허브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었습니다. 시계의 초침이 아니라 공정표가 이곳의 시간이었어요. 모든 게 계획대로 약속된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정확성이라면 태평양의 가동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더군요. 다음 날 아침 대우조선해양으로 향하면서 생각해봤습니다. 세 번째 조선소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까요? 이미 제 마음속에는 답이 있었어요. 대우조선해양의 정비 책임자인 최 이사를 만났을 때 그분이 첫마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컨설턴트님, 저희 기준이 부족하다면 언제든 올려주세요. 또 그 말이었어요. 기준을 올려달라는 말.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자세였습니다. 보통은 기준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힘들어하는데 여기서는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배움에는 끝이 없죠. 배움에는 끝이 없다. 23년 경력의 저에게 한국의 조선소 직원이 해준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어요. 그날 오후 저는 최종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나는 내 서명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을 태평양 정비 허브로 추천한다는 서명을요. 23년간의 경험과 편견을 모두 내려놓고 쓴 보고서였어요. 숫자가 증명했고 현실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준비되어 있었어요. 보고서를 바꾸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내 생각부터 바꾸고요. 한국의 조선업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이 배워야 할 시간이었어요. 마지막 날 저녁, 새 조선소 관계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겸손했어요. 부족한 점을 지적해달라고,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가르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강함은 겸손에서 나온다는 걸요. 한국의 조선업이 강한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화상회의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태평양 사령부, 국방부 조달청, 그리고 주요 조선 관련 업계 인사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제 보고서를 검토한 후에 첫 번째 반응을 듣는 자리였습니다. 화면 속 표정들은 단단했습니다. 특히 노퍽 조선소의 스미스 디렉터 얼굴이 그랬어요. 톰슨, 정말로 한국을 추천하는 건가? 네, 그렇습니다. 미국 내 일자리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나? 첫 번째 벽이었습니다. 미국 내 조선소들의 기득권이었죠. 노퍽, 뉴포트 뉴스, 메어 아일랜드. 수십 년간 해군 정비를 독점해온 곳들이었어요. 스미스 디렉터님, 가동률 수치를 보셨나요? 우리는 현재 65%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안상 문제가. 한국의 보안 체크리스트는 우리보다 엄격했습니다. 지도엔 선이 많고 바다엔 길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고집하는 선 하나가 전체 바다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 벽은 일본이었어요. 도쿄의 사토 제독이 화면에 나타나더니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국 조선소 활용이 일미 동맹에 미칠 영향을 고려했나? 어떤 영향을 우려하시는 건가요? 정보 공유, 역할 분담, 그리고 체면의 문제. 일본은 오랫동안 태평양에서 미군 정비를 지원해왔어요. 갑자기 한국이 주역으로 떠오르는 걸 달가워하지 않았죠.
동맹은 누가 더 오래 기다렸는지가 아니라 누가 더 잘 해내는가였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동맹은 배려와 실력의 합이어야 했습니다. 감정적 배려만으로는 태평양을 지킬 수 없었어요. 세 번째 벽이 가장 까다로웠습니다. 핵확산 금지 담당 윌슨 국장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핵 추진 플랫폼 주변 지원 시설을 한국에 두는 게 안전한가? 어떤 우려사항이 있으신지요? 기술 유출, 핵물질 접근, 민감한 설계 정보 노출. 질문은 날카로웠고 답은 길어야 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화면에 띄웠어요. 한국은 이미 원자력 발전소 20기를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감시하에 30년간 무사고 기록을 유지했죠. 하지만 핵 추진은 다르지 않나?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안하는 건 핵 추진부 정비가 아닙니다. 재래식 시스템 정비예요. 추진부는 여전히 미국에서 담당합니다. 윌슨 국장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제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비확산은 원칙이고 우리는 그 원칙을 존중했습니다. 한국 제안은 그 원칙 안에서 가동률을 높이는 방안이에요. 정책은 감정이 아니라 근거 위에 서야 했습니다. 저는 3일간 한국에서 수집한 모든 데이터를 제시했어요. 품질 지표, 보안 체계, 납기 준수율, 가격 경쟁력. 30분간 이어진 질의응답이 끝나갈 무렵 제임스 국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톰슨, 리스크는 없나?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입니다. 근거는?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한국 조선소들의 글로벌 프로젝트 실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영국 해군의 차세대 구축함 정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호주 해군의 잠수함 부품 공급도 하고 있고요. 우리만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화면 속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스미스 디렉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시작한다면 어떨까? 파일럿요? 소규모로 시작해서 검증해보는 거야. 한 척 정도. 제임스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게 시작하되 크게 보자는 얘기군. 파일럿은 작은 배지만 길을 열었습니다. 모든 변화는 작은 시작에서 비롯되는 법이었어요. 일본의 사토 제독도 조건부로 동의했습니다. 정보 공유 체계만 확실히 한다면. 윌슨 국장은 마지막까지 신중했어요. IAEA와 사전 협의는 필수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남아서 메모를 정리했어요. 리스크와 대응책들을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파일럿 프로그램의 성공이 전체 프로젝트의 운명을 좌우할 거였어요. 그날 밤 사라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떻게 됐어? 파일럿으로 시작하기로 했어. 그럼 성공한 거네. 절반만. 진짜 게임은 이제 시작이야. 창밖으로 포토맥 강이 보였어요. 저 멀리 펜타곤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파일럿 프로그램 설계에 들어가야 했어요. 한국의 조선소들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준비될 차례였어요. 23년간의 관성을 깨고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일 준비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제가 작성한 파일럿 범위 문서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버지니아급 잠수함 한 척, 재래식 시스템 정비 6개월 기간. 작은 시작이지만 의미는 컸어요. 태평양의 가동률을 바꿀 첫걸음이었으니까요. 파일럿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첫 주 가장 중요한 작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 규격과 한국 표준을 맞추는 일이었어요. 현대중공업 회의실에 양측 기술진이 모였습니다. 미 측에서는 노퍽 조선소의 존슨 수석기사와 제가, 한국 측에서는 김 부장과 이 차장이 참석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두껍디 두꺼운 매뉴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군 표준 MIL-SPC과 한국 산업 표준 KS. 언뜻 보면 완전히 다른 체계처럼 보였어요. 이걸 어떻게 맞추지? 존슨이 중얼거렸습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지만 이런 작업은 처음이라고 했어요. 김 부장이 태블릿을 꺼내더니 말했습니다. 대조 테이블을 만들어봤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정말 놀라운 작업물이었어요. 미군 규격 항목 하나하나에 대응하는 한국 표준을 찾아서 매칭한 거였습니다.
표 하나를 맞추는데 필요한 건 자존심이 아니라 겸손이었어요. 양쪽 모두 자기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공통분모를 찾으려 했습니다. 서로의 언어가 같은 숫자에 닿았다. 3시간 만에 대조 테이블이 완성됐을 때 제가 한 말이에요. 용접 온도, 압력 테스트, 재료 강도. 표기법은 달랐지만 본질은 같았습니다. 이튿날부터 본격적인 합동 작업이 시작됐어요. 미측 품질 담당 3명, 한국 생산 담당 5명, 해군 운용 담당 2명으로 혼합팀을 만들었습니다. 첫날 밤 야간 점검을 함께 했는데요. 처음엔 서로 어색했어요. 언어도 다르고 작업 방식도 달랐거든요. 하지만 공구를 함께 다루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공구의 금속 냄새가 팀워크의 냄새로 바뀌었어요. 밤은 짧았고 어깨는 가까웠다. 그날 밤 제가 일기에 쓴 말입니다. 말은 통하지 않아도 몸짓과 시선으로 소통했어요. 숙련된 기술자들의 공통 언어가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시스템 점검 중에 결함 17건이 발견된 거였습니다. 보통이라면 하루 이틀은 걸릴 일이었어요. 그런데 혼합팀의 대응이 달랐습니다. 당일 조치 가능한가? 존슨이 물어봤어요. 해보겠습니다. 한국 측 팀장인 박 과장이 답했습니다. 그러더니 즉시 재발 방지 루프를 가동했어요. 한 건씩 수리할 때마다 왜 발생했는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기록했습니다. 17개의 빨간 점이 초록으로 바뀌었어요. 단 8시간 만이었습니다. 존슨의 얼굴에 경이로운 표정이 떠올랐어요. 수리는 속도가 아니라 약속이었다. 그날 저녁 존슨이 한 말입니다. 한국 팀이 보여준 건 빠른 수리가 아니라 확실한 약속이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어요. 혹시라도 부족하면 내게 욕해주세요. 마이너스 익명의 기술자들임. 익명이었지만 정성스럽게 쓴 한글이었어요. 구글 번역기로 영어까지 적어놨더군요. 욕을 받겠다는 말, 그건 책임의 다른 이름이었다. 그 쪽지를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더 잘하겠다는 의지를 느꼈거든요. 일주일 후 존슨이 저를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톰슨, 이 팀을 믿겠다.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30년간 일하면서 이런 팀은 처음이야. 우리가 틀렸을지도 모르겠어. 뭘 틀렸다는 거죠? 한국을 의심했던 게. 믿겠다는 말은 전쟁터에서 가장 귀한 말이었어요. 베테랑 정비사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워싱턴에 중간 보고서를 보냈어요. 파일럿 프로그램 진행 상황과 초기 성과를 담은 보고서였습니다. 나는 이 밤을 보고서에 어떻게 적을까 고민했다. 숫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변화들이 있었거든요. 신뢰, 협력, 상호 존중. 이런 것들은 수치로 나타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확실했어요. 예정보다 3일 빠른 진행률, 결함 제로의 품질 지표, 그리고 무엇보다 양측 팀원들의 만족도였습니다. 이틀 후 워싱턴에서 답장이 왔어요. 제임스 국장의 메시지였습니다. 파일럿을 확대하자. 두 척으로. 작은 기적이 더 큰 기적을 불러온 순간이었어요. 한국과 미국의 기술자들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가 인정받은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혼합팀 전체가 모여서 간단한 회식을 했어요. 한국식 삼겹살에 미국식 맥주를 곁들인 특별한 저녁이었습니다. 존슨이 건배사를 제안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지만 같은 바다를 지키는 동료들에게.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국경을 넘어선 팀워크였어요. 이런 팀이라면 태평양 어디서든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파일럿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과정에서 생긴 신뢰였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파일럿 프로그램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3주째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쳤습니다. 핵심 부품 하나가 제때 도착하지 않은 거예요. 유압 펌프 어셈블리가 지연됩니다. 김 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보고했어요. 독일에서 주문한 부품인데 물류 차질로 2주가 늦어진다고 했습니다. 한 개의 볼트가 전체를 멈추게 할 수 있다. 저는 그때 이 말을 중얼거렸어요. 작전은 정시에 출항하는 배의 다른 이름이었거든요.
2주 지연이면 전체 일정이 틀어집니다. 더 심각한 건 언론의 반응이었어요. 누군가 정보를 흘렸는지 다음 날부터 루머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조선소 파일럿 프로그램 차질. 미군 함정 정비 지연 안보 우려. 성급한 한국 의존, 부작용 현실화. 루머는 나사를 더 세게 조였어요. 워싱턴에서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스미스 디렉터가 긴급 화상회의를 요청했어요. 톰슨, 상황이 어떻게 된 거야? 부품 공급망 문제입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였어요. 언론에서 난리잖아. 이런 식으로 가면 파일럿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어. 정치보다 강한 것은 체크리스트여야 했는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정치적 압박이 기술적 판단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한국 측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대체 조달 방안을 검토해봤습니다. 이 차장이 자료를 펼쳐 보였어요. 한국 내 협력업체 네트워크에서 동일 규격 부품을 찾았다는 거였습니다. 정말 같은 규격인가요? 인증서를 확인해 보세요. 화면에 뜬 인증서들을 보니 놀라웠어요. ISO, C, 그리고 미군 표준까지 모든 인증을 통과한 부품이었습니다. 규격을 통과한 부품은 국적이 없었다. 그 순간 제가 깨달은 바였어요. 중요한 건 어느 나라 제품인가가 아니라 규격에 맞는가였습니다. 한국 측은 즉시 부품 조달에 들어갔어요. 24시간 만에 부품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독일 부품보다 더 빨리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였어요. 대체 부품으로 조립하고 테스트를 통과해야 했거든요. 밤 10시부터 리워크가 시작됐습니다. 한미 혼합팀이 모두 투입됐어요. 존슨도 직접 작업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이번엔 정말 중요해. 존슨이 말했어요. 한 번의 실패가 전체 프로그램을 무너뜨릴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새벽 2시 조립이 완료됐습니다. 이제 시운전만 남았어요. 하지만 바다는 새벽 5시가 되어야 잔잔해진다고 했습니다. 3시간을 기다렸어요. 모두가 긴장한 채로요. 커피를 마시며 서로 농담도 했지만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새벽 5시 정각, 시운전이 시작됐어요. 유압 시스템 점검부터 추진력 테스트까지 모든 항목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배가 달렸다. 첫 번째 테스트를 통과했을 때 제가 한 말이에요. 대체 부품이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6시 30분 모든 테스트가 완료됐어요.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기존 부품보다 성능이 더 좋았을 정도였죠. 새벽 바다는 약속을 지켰다. 시운전을 마치고 항구로 돌아오면서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위기는 넘겼지만 더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한국의 산업 생태계가 얼마나 유연하고 효율적인지 몸소 체험한 거예요. 24시간 만에 대체 부품을 조달하고 밤새 작업해서 정상 복구시키는 능력. 오전 9시 저는 워싱턴에 보고서를 전송했습니다. 지연 0일로 복귀. 원인 대응 재발 방지 체계 확보. 성공은 기록으로 남겨져야 했어요. 이번 위기 대응이 앞으로 벤치마크가 될 거였습니다. 제임스 국장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훌륭한 대응이었다. 파일럿을 정식 프로그램으로 확대하자. 그날 오후 팀 전체가 모여서 사후 분석을 했습니다. 무엇이 잘 됐고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꼼꼼히 짚어봤어요. 존슨이 마지막에 말했습니다. 이제 확신한다. 이 팀이라면 어떤 위기든 극복할 수 있어. 위기는 팀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이론이 아니라 실전에서 검증된 신뢰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사라에게 전화했어요. 위기가 있었지만 잘 넘겼어. 어떻게? 한국팀이 놀라운 대응력을 보여줬어. 24시간 만에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더라고. 그럼 이제 안심이네. 응. 이제 정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 같아. 창밖으로 울산 앞바다가 보였어요. 몇 시간 전까지 위기의 현장이었던 그 바다가 이제는 희망의 바다로 보였습니다. 내일부터는 정식 프로그램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었어요. 파일럿의 성공이 더 큰 변화의 시작이 될 거였습니다. 한국의 조선업은 위기 앞에서 진짜 실력을 보여줬어요.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태평양의 가동률 혁신은 현실이 될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목격자이자 증인이 되었습니다. 23년 경력 중 가장 의미 있는 순간들이었어요. 파일럿 프로그램 종료 2주 후 워싱턴 네이비야드에서 최종 성과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태평양 사령부, 국방부, 주요 동맹국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발표자는 저였습니다. 3개월간의 여정을 숫자로 정리해야 했죠. TAT 29일에서 21일로 단축. 결함 재발률 기존 대비 67% 감소. 비용은 15% 절감. 숫자는 박수 대신 침묵을 불렀습니다. 모두가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변화였어요. 제임스 국장이 다음 슬라이드를 요청했습니다. 미 해군 정비 허브 재편안이었어요. 기존의 노퍽, 진주만, 요코스카의 새로운 이름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부산 울산 통합 정비 허브. 지도에 새로운 점이 찍혔습니다. 한국이 공식적으로 미 해군 태평양 함대의 정비 허브로 인정받은 순간이었어요. 회의실 뒤쪽에 앉아있던 일본 해상자위대의 사토 제독이 손을 들었습니다. 역할 분담은 어떻게 되는 건가? 예상했던 질문이었어요. 일본으로서는 기존 역할이 축소될까 우려했을 거예요. 상호 보완 체계로 가겠습니다. 제가 다음 차트를 보여줬어요. 한국은 대형 정비와 신규 기술 적용, 일본은 긴급 수리와 로지스틱 지원. 각자의 강점을 살리는 분담이었습니다. 동맹은 경쟁이 아니라 설계였다. 사토 제독의 표정이 누그러졌어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위닝 구조라는 걸 이해한 거죠.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노퍽 조선소의 스미스 디렉터가 마지막 질문을 했어요. 톰슨, 정말로 확신하는가? 한국 중심의 재편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23년 경력을 건 답변이었어요. 가동률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하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나는 내 이름을 걸었습니다. 개인적 확신이 아니라 전문가적 판단이라는 뜻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로비에서 여러 사람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호주 해군의 윌슨 제독, 영국 해군의 테일러 대령. 모두가 한국과의 협력에 관심을 보였어요. 허브는 건물이 아니라 신뢰였다. 그날 밤 호텔에서 일기에 쓴 말입니다. 한국이 얻은 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동맹국들의 신뢰였어요. 다음 날 한국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정리 작업을 했습니다. 현대중공업 회의실에서 3개월을 함께한 팀들이 모였어요. 김 부장이 소박한 기념품을 준비했더군요. 작은 나침반이었어요. 바다에서 길을 잃지 않으시길.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한국 팀이 보여준 건 기술이나 효율성만이 아니었어요. 진정성이었습니다. 존슨도 소감을 말했어요. 30년 일하면서 이런 팀은 처음이었어. 고마워. 한 점이 바다를 바꾸었습니다. 태평양 지도 위에 작은 점 하나가 전체 전략을 바꿔놓은 거예요. 마지막 날 저녁 팀 전체가 모여서 조용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화려한 세리머니는 없었어요. 그저 함께 일한 사람들의 평범한 기념사진이었죠. 플래시가 터지자 밤들이 떠올랐습니다. 함께 밤새며 일했던 기억들이요. 그 밤들이 오늘의 성과를 만들었어요. 사진 속에서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도 미국 사람도. 국적이 다른 사람들이 한 팀이 되어 웃고 있었어요. 난 미군이었고 오늘은 한 팀이었다. 그날 밤 마지막으로 적은 일기였어요. 소속은 바뀌지 않았지만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일주일 후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태평양을 내려다봤습니다. 저 바다 어딘가에서 앞으로는 한국에서 정비받은 함정들이 임무를 수행할 거예요. 가동률 80%. 이제 달성 가능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라면 말이에요. 싱가포르에 도착해서 사라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 성공했어. 완전히. 그럼 이제 태평양이 더 안전해지는 거네. 그렇지.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친구들을 얻었어.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변화가 가져올 더 큰 의미들을요. 동맹의 형태가 바뀌고 신뢰의 기준이 새로워지고 협력의 범위가 확장되는 것들. 경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역할이 바뀔 뿐이에요. 한국은 이제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라 핵심 플레이어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마지막으로 쓴 보고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한국의 참여로 태평양 안보 체계가 한 단계 진화했다. 이는 기술의 승리이자 신뢰의 승리다. 3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였어요. 하지만 현실이 되었습니다. 숫자가 증명했고 사람들이 인정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이 태평양의 중심에 서는 시대일까요? 저는 그 역사적 순간의 목격자가 되었고 작은 역할을 했습니다. 23년 경력 중 가장 보람있는 일이었어요. 태평양은 이제 더 안전해질 겁니다. 한국이라는 든든한 파트너와 함께라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주말 뜻밖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현장 기술자들의 가족 모임이었어요. 김 부장님이 조심스럽게 제안했거든요. 컨설턴트님, 시간 되시면 저희 가족들과 식사 한번 하실래요? 작은 식당에서 열린 소박한 모임이었습니다. 박 과장님 가족, 최 반장님 가족, 그리고 젊은 기술자 이씨 가족까지. 총 15명 정도였어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아빠가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하는 눈빛들이었어요. 아저씨, 우리 아빠가 배 고치는 거 맞아요? 최 반장님의 막내딸이 물어봤습니다. 8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였어요. 맞아. 아빠가 배를 고쳐서 바다가 더 안전해져. 그럼 아빠가 영웅이네. 가족 사진 속에 바다가 있었습니다. 아이들 미소 뒤로 아버지들의 자부심이 보였어요. 감동은 숫자 다음에 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부산공대에서 특별 강연을 요청받았어요. 조선해양공학과 학생들에게 국제 프로젝트 경험을 나누어 달라는 거였습니다. 강당에 100여 명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어요. 20대 초반의 열정적인 얼굴들이었습니다. 규격은 생명을 지킨다. 제가 첫마디로 한 말이에요. 학생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여러분이 외우고 있는 수치 하나하나가 바다 위 누군가의 생명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정확해야 하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규격을 외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이유를 아는 것이다. 학생들이 메모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젊은이들의 눈빛에서 미래가 보였습니다. 오후에는 협력업체 단지를 둘러봤어요. 대형 조선소 주변의 중소기업들이었습니다. 정밀 가공, 특수용접, 전자시스템.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최고 수준이었어요. 중소기업 사장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덕분에 일자리가 늘었어요. 젊은 친구들이 돌아오고 있어. 산업은 사람의 어깨 위에 세워졌습니다. 기술은 차갑지만 사람은 따뜻했어요. 하청이 아니라 동맹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장기 계약 논의가 있었습니다. 10년간의 포괄적 협력 계약이었어요. 단순한 정비뿐만 아니라 기술 교류, 인력 교환, 표준 개발까지 포함한 내용이었습니다. 투명성을 보장하겠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강조한 말이었어요. 모든 공정을 공개하고 품질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상호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어보죠. 제가 제안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미국에서 배우고 미국 기술자들이 한국에서 배우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우린 더 오래, 더 투명하게 함께할 것이었습니다. 일회성 프로젝트가 아니라 지속적 파트너십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수천 마지막 페이지에 소감을 적었어요. 여긴 허브가 아니라 기준이었다. 한국이 제공한 건 단순한 정비 서비스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기준이었습니다. 품질의 기준, 투명성의 기준, 협력의 기준. 다음 세대가 이 표준을 당연하게 만들기를 바랐어요. 아이들이 자라서 원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김 부장님이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언제든 돌아오세요. 여기는 컨설턴트님 집이기도 하니까. 집이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3개월 만에 만든 새로운 가족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한반도는 아름다웠어요. 저 땅에서 태평양의 미래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싱가포르에 도착해서 사라가 물어봤어요. 이제 정말 끝난 거야?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무슨 시작?
새로운 시대의 시작. 기준이 있는 곳엔 미래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 기준을 제시했고 세계는 그것을 인정했어요. 몇 달 후 첫 번째 정식 정비 프로젝트가 시작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정비받은 함정이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왔다는 보고도 받았어요. 가동률은 85%까지 올랐습니다. 목표를 넘어선 수치였어요. 그리고 이제는 당연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한국팀에서 안부 메시지가 왔어요. 새로운 기술자가 합류했다는 소식, 또 다른 성공 사례, 그리고 변함없는 겸손함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3개월이 역사가 되었어요. 태평양 안보사에 새로운 장이 추가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역사의 증인이자 작은 역할을 한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23년 경력 중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한국의 조선업은 이제 세계의 기준입니다.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결과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음 세대를 위한 더 안전한 바다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성과였어요. 23조 원. 테슬라가 삼성과 23조 원 계약을 체결했다고. 2025년 7월 28일 오후 3시 워싱턴 DC 근교 로키드 마틴 본사 15층 회의실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어요. 동료 엔지니어 마크가 들고 온 뉴스는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직접 X에 올린 게시물이었어요. 삼성의 새로운 텍사스 대형 공장이 테슬라의 차세대 AI6 칩 생산 전용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저는 F-35 라이트닝 II 프로그램에서 항공전자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어서 반도체 업계 동향에 특히 민감했어요. 전투기의 핵심인 AESA 레이더, 미션 컴퓨터, 전자전 장비 모두 첨단 반도체가 생명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마크가 궁금해했어요. 상관 있어. 저는 진지하게 말했어요. 우리 F-35에 들어가는 반도체 부품 상당수가 아시아에서 오는데 만약 삼성이 테슬라 AI 칩을 만들 정도라면 군용 반도체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하지만 그날 더 충격적인 소식이 터졌어요. 필리핀이 40대 규모의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한국의 KF-21 보라매를 최우선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였거든요. 15년간 로키드 마틴에서 F-35 프로그램 수석 엔지니어로 일해온 저 레이첼 밀러에게는 믿을 수 없는 하루였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저는 스크린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한국이 테슬라의 AI 칩을 독점 생산하고 동시에 자체 개발한 전투기로 국제수주전에서 우리와 경쟁한다고?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시아권에서 독자적으로 그런 고난도 기술을 단기간에 개발할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 제 앞에 펼쳐진 현실은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이 반도체와 항공우주 산업에서 동시에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었죠. 도대체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미국 최고의 항공우주 엔지니어였던 제가 어떻게 한국의 기술력 앞에서 이렇게 겸손해질 수 있었을까요? 저는 레이첼 밀러입니다. 워싱턴 DC 근교 로키드 마틴 본사에서 F-35 라이트닝 II 프로그램 수석 엔지니어로 15년간 일해온 항공우주 전문가예요. 특히 전투기의 항공전자 시스템이 제 전문 분야죠. 2025년 3월 로키드 마틴 본사 15층 회의실에서 저는 F-35 프로그램 팀원들과 함께 최근 성과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벽면 대형 스크린에는 차세대 전투기 개발 로드맵이 펼쳐져 있었죠. F-35 프로그램은 전 세계적으로 3,000여 대 납품 예정인 초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레이첼, 이번 블록 사업그레이드 프로젝트는 당신의 15년 경력이 빛을 발할 때예요. 제임스 부사장이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저는 로키드 마틴 F-35 시리즈의 핵심 엔지니어로 F-22 랩터 개발에도 참여했고 현재 F-35 개발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특히 F-35의 항공전자 시스템은 제가 자신있게 내세울 수 있는 작품이었어요. 현재 대당 8,250만 달러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AN/APG-81 AESA 레이더와 최첨단 센서 퓨전 시스템을 탑재했고 이 모든 시스템의 핵심에는 최첨단 반도체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F-35 프로젝트는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개발에만 20년 이상 걸렸고 비용도 당초 계획보다 80% 증가했거든요. 게다가 가동률 문제로 전체 F-35의 절반 정도만 실제 운용 가능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레이첼 혹시 한국의 KF-21에 대해 들어봤나요? 신입 엔지니어 마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KF-21?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들어봤지? 한국이 만든다는 전투기 말이지. 솔직히 말하면 9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독자적으로 그런 복잡한 시스템을 완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야. 우리도 F-35 개발에 20년 넘게 걸렸는데. 제 말에는 깊은 이유가 있었어요. 2018년 일본 도쿄 출장 중 아버지가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쓰러졌거든요. 현지 병원에서 의료진과의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응급처치가 늦어져서 결국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만약 미국에 있었다면 더 빠른 응급처치로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때부터 아시아권 시스템에 대한 불안감이 생겼어요. 특히 전투기 같은 복합 시스템은 항공전자가 핵심인데 그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기술이 얼마나 정교한지 알아.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는 잘 만들지만 군용급 항공전자용 반도체까지 단기간에 완성할 수 있을까? 저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AESA 레이더 하나만 해도 수백 개의 송수신 모듈이 들어가고 각각의 고성능 반도체가 필요하거든요. 이런 군용 규격의 반도체는 로키드 마틴과 레이시온 같은 미국 기업들이 수십 년간 축적해온 노하우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KF-21은 이미 시험 비행에 성공했고 양산에도 들어갔다고 하던데요. 마크가 태블릿을 보며 말했어요. 시험 비행 정도야 뭐 어려운 일인가? 진짜 중요한 건 실제 운용에서의 신뢰성이지. F-35처럼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진정한 성능이 나오는 거야. 게다가 우리도 아직 가동률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상황인데 2025년 5월 상황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먼저 우리 회사 내부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레이첼, 이거 봐. 동료 세라가 내부 메모를 보여줬어요. 로키드 마틴 경영진이 반도체 공급업체 다변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거야. 중국 리스크 때문에 아시아 공급망을 재편하려고 해. 그래서 어디를 고려하고 있는데? 저는 궁금했어요. 한국이야.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후보에 올라 있어. 저는 놀랐어요. 삼성이 메모리는 잘 만들지만 우리 F-35에 들어가는 고성능 프로세서나 RF 칩까지 군용 규격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항공우주 분야였어요. 폴란드가 기존 전투기 외에 다른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그 후보 중 하나가 바로 KF-21 보라매였어요. 이건 이해할 수 없어. 저는 회의실에서 소리쳤어요.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이야. 왜 검증된 서방 전투기 외에 한국 전투기를 고려한다는 거지? 제임스 부사장이 시장 분석 보고서를 들고 왔어요. 레이첼, 이걸 봐. KF-21의 예상 도입 가격이 상당히 경쟁력 있다고 나와 있어. 대당 7,040만 달러 정도로 추정돼. 우리 F-35가 8,250만 달러인 걸 생각하면 가격이 저렴한 건 성능 타협 때문이겠지. 특히 항공전자 시스템 말이야. 제대로 된 AESA 레이더를 만들려면 수천 개의 정밀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그 비용만 해도 엄청나거든. 하지만 더 놀라운 소식이 이어졌어요. 필리핀도 KF-21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거였죠. FA-50 경공격기로 한국 항공기에 만족했던 필리핀이 이번엔 본격적인 전투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설마 태국, 말레이시아까지? 세라가 인터넷 기사를 보며 놀라워했어요. 저는 답답했어요.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F-35나 다른 검증된 미국 전투기들이 있는데 왜 아직 실전 검증도 받지 못한 한국 전투기에 관심을 보이는 건지 말이에요. 그런데 시장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각국이 KF-21에 주목하는 이유가 현실적이었어요. 무엇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었어요. 또한 수출 제한이 적어서 미국의 ITAR 같은 엄격한 수출 통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죠. 그리고 유지보수가 용이해서 한국이 부품 공급과 정비 지원에서 더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F-35의 문제점들이었어요. 가동률이 54%에 불과하고 미국에서도 40기 이상이 엔진 부족으로 대기 상태라는 보고서였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성능 면에서는 우리가 앞서겠지.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었어요. 특히 항공전자 시스템은 반도체 기술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한국이 그 수준까지 단기간에 올라섰을까? 2025년 7월 28일 제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든 하루가 왔어요. 오후 2시 먼저 삼성전자가 폭탄 선언을 했어요. 한국거래소에 공시한 내용은 글로벌 대형 고객사와 총 165억 달러, 약 22조 7,648억 원 규모의 파운드리 공급 계약 체결이었어요. 22조 원? 이게 가능한 일인가? 저는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단일 파운드리 계약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였거든요. 더 놀라운 건 3시간 후에 일어났어요. 일론 머스크가 직접 X에 올린 게시물이었죠. 삼성의 새로운 텍사스 대형 공장이 테슬라의 차세대 AI 6칩 생산 전용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결정의 전략적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TSMC가 아니라 삼성을?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테슬라의 AI 6칩은 차량용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들어갈 정도로 복잡한 연산 처리가 필요한 칩이에요. 만약 삼성이 이런 칩을 만들 수 있다면 전투기의 미션 컴퓨터나 레이더 신호 처리 칩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이것도 끝이 아니었어요. 같은 날 저녁 한국에서 또 다른 뉴스가 터졌어요. 한국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KF-21의 공대지 능력 확보 시기를 2028년 말에서 2027년 상반기로 1년 반이나 앞당긴다고 발표한 거예요. 전투기 개발에서 일정을 앞당긴다고? 저는 또다시 충격을 받았어요. 전투기 개발에서 일정을 앞당긴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특히 우리 F-35 프로그램을 생각하면 개발에만 20년 넘게 걸렸는데 여전히 블록 4 업그레이드를 기다리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구체적인 계획이었어요. 2000파운드급 정밀 유도폭탄부터 시작해서 총 10종류의 무장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거였죠. 이건 우리도 F-35 블록 4에서 진행하고 있는 복잡한 작업이에요. 마크, 이거 봐. 저는 동료를 불렀어요. KF-21이 현재 블록 1단계에서 블록 2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공대지, 공대함, 타격 능력이 대폭 강화된다고 해. 저는 기술적 세부 사항을 찾아봤어요. KF-21 블록 2에는 내부 무장창 설치, 외장형 표적 획득 장비의 내장형 전환, AESA 레이더 성능 개량 등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는 사실상 4.5세대에서 5세대에 준하는 전투기로 성능을 끌어올리는 대규모 업그레이드였죠. 잠깐, 이건 뭐야? 저는 기술 사양서에서 놀라운 내용을 발견했어요. KF-21의 부품 국산화율이 65%라고. 이는 충격적이었어요. F-35도 국제 공동개발 방식이라 순수 미국 기술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한국이 65%를 독자 기술로 개발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성과였어요. 특히 핵심 기술들을 확인해보니 더욱 놀랐어요. AESA 레이더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독자 개발했고 항공전자 시스템도 한국 기술이었어요. 기체 설계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통합전자전장비는 한화시스템과 LI지넥스원이 담당했죠. 이건 정말 독자 개발이네. 저는 중얼거렸어요. 단순히 외국 기술을 조합한 게 아니라 핵심 기술들을 자체 개발한 거였어요. 더 자세히 조사할수록 KF-21의 기술력과 삼성전자의 혁신은 제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만들어낸 한국이라는 나라의 시스템이었거든요. 먼저 KF-21 개발 과정을 살펴봤어요. 미국에서 기술 이전을 제안했을 때 한국의 대응 방식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2016년 미국 정부와 록히드 마틴이 4가지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했거든요. AESA 레이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포드, 전파 방해 장비 기술이었어요. 보통은 여기서 포기하거나 성능을 낮추는데 저는 한국의 대응 방식에 감탄했어요. 한국은 이 모든 기술을 자체 개발하기로 결정했거든요. 이건 단순한 전투기 개발이 아니야. 저는 깨달았어요. 전체 방산 생태계를 구축한 거네. 제가 파악한 한국의 방산 생태계는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KF-21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만 250곳이 넘었거든요.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 주도 개발사로서 전체 프로그램을 이끌고 그 주변으로 핵심 기업들이 각자의 전문 분야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한화시스템은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와 항공전자 시스템을 담당했고 LI지넥스원은 전자전장비 개발을 맡았어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엔진 관련 기술을, 대한항공은 날개와 동체 일부를 제조하고 있었죠.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 ADD에서 독자 개발한 AESA 레이더는 상당한 성능을 목표로 했어요. 미국이 기술 이전을 제안한 4가지 핵심 기술을 모두 한국 기업들이 자체 개발했다고?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이는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전체 방산 생태계의 수직 통합을 의미했거든요. 특히 놀라웠던 건 한국의 반도체 소재 부품 기술력이었어요. KF-21에 들어가는 핵심 반도체 부품들을 조사해보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SK실트론은 국내 유일 실리콘 웨이퍼 제조 전문 기업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었어요. 워닝머티리얼즈 같은 기업은 반도체용 특수가스 분야에서 100여 종의 제품 라인업을 확보해 세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었고요. 이런 기업들의 기술이 KF-21의 첨단 항공전자 시스템과 테슬라의 AI 칩에 고스란히 적용되고 있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개발 속도였어요. KF-21은 2015년 본격 개발 착수부터 2022년 첫 비행, 2024년 양산 시작까지 불과 9년 만에 해낸 거예요. 우리 F-35가 개발에만 20년 넘게 걸린 걸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속도였죠. 삼성전자의 경우는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테슬라의 AI 칩을 생산하기 위해 텍사스 테일러에 건설 중인 공장은 2022년 상반기 착공 후 약 2년 반 만에 99.6% 완공 단계에 도달한 상태였거든요. 이런 속도는 세계 어디서도 찾아보기 어려워요.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문화와 정밀함의 조화였어요. 제가 조사한 한국 제조업 사례를 보니 한국은 속도를 추구하면서도 품질을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바로 KF-21을 9년 만에 개발하고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같은 초대형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었던 비결이었어요. 한국인들의 빠르게, 그러면서도 정확하게라는 DNA가 첨단 기술 개발에 그대로 적용된 거였죠. 성능은 어떨까? 저는 KF-21의 기술 사양을 F-35와 비교해봤어요. KF-21은 쌍발 GE F-414 엔진으로 총 추력 44,000파운드를 냅니다. 최고 속도 마하 1.8, 전투행동 반경 2,900km로 상당한 수준이었어요. 최대 무장량 7.7톤은 F-35보다 많았고 4.5세대 전투기로서는 충분한 성능이었죠. 특히 인상적인 건 스텔스 성능이었어요. F-A-18 슈퍼호넷보다 낮은 RCS를 달성했다고 하니 단순한 4세대 전투기가 아니라 4.5세대에서 5세대로 가는 과도기 모델이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KF-21의 부품 국산화율이었어요. 전체적으로 65%를 달성했거든요. 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니 엔진 부분은 상황이 달랐어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조립하는 부분은 40% 가까운 국산화율을 보였지만 GE가 직접 납품하는 부품까지 포함하면 전체 엔진 국산화율은 22% 수준이었어요.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65%네. 저는 감탄했어요. 이는 한국 항공우주 산업을 중심으로 한 250여 개 기업들의 협력 결과였어요. 핵심 기술들을 확인해보니 더욱 놀랐어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독자 개발한 AESA 레이더, 한화시스템이 담당한 항공전자 시스템과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LIGNX1의 통합전자전장비까지 모두 한국 기술이었어요. 한국항공우주산업은 기체 설계와 전체 시스템 통합을 담당했고 대한항공은 날개와 동체 제조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엔진 관련 기술을 맡았죠. 심지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F-21 최초 양산 엔진을 전량 공급하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독자 개발이네. 저는 중얼거렸어요. 단순히 외국 기술을 조합한 게 아니라 핵심 기술들을 한국 기업들이 자체 개발한 거였어요. 이쯤 되니까 자연스럽게 F-35의 문제점들이 떠올랐어요. 제가 항공우주업계에서 15년간 일하면서 지켜본 F-35는 성능은 뛰어나지만 문제도 많았거든요. 우선 비용 문제였어요. F-35는 개발 기간이 너무 길어서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났어요.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향후 60년간 유지비로만 1조 달러, 약 1,300조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어요. 가동률도 문제였어요. 미국에서조차 F-35 40기 이상이 엔진 부족으로 비행하지 못하고 대기 상태에 있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복잡한 시스템과 높은 정비 복잡도 때문이었죠. 전체 가동률도 54%에 불과했고요. 그런데 KF-21과 삼성전자는 정말 달랐어요. 우선 KF-21의 경우를 보면 개발 일정이 정말 안정적이었어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도 모자라서 오히려 공대지 능력은 앞당겨졌죠. 가격 경쟁력도 압도적이었고요. F-35A 대당 8,250만 달러에 비해 KF-21은 7,040만 달러로 1,210만 달러나 저렴했어요. 게다가 수출 제한이 적어서 미국의 ITAR 같은 복잡한 수출 통제에서 자유로워 각국이 도입하기 쉬웠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어요. 테슬라와의 22조 원 계약은 단순한 수주가 아니라 2033년까지 8년 5개월간 지속되는 장기 파트너십이었거든요. 그리고 미국 내 생산이라는 지정학적 이점도 있었고요.
트럼프 정권의 미국 우선주의에도 완벽하게 부합하는 전략이었어요. 무엇보다 TSMC의 대안으로서 공급망 다변화에 기여했다는 점이 테슬라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했을 거예요. 더 놀라운 건 한국의 전체적인 기술 생태계였어요. 제가 분석해본 결과 KF21과 삼성전자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거든요. 한국의 연구개발 투자를 보니 정말 대단했어요. 2024년 기준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이 4.81%로 세계 2위였거든요. 특히 국방 R&D에만 연간 53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었어요. 인재 양성 시스템도 체계적이었고요. 카이스트, 포스텍 같은 세계적 공과대학이 매년 우수한 엔지니어들을 배출하고 있었어요. 산학 협력을 통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인재들이 현장으로 바로 투입되고 있었고요. 정부의 지원도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방위사업청과 산업통상자원부가 항공우주와 반도체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었거든요. K방산 수출 전담 조직을 만들어 해외 마케팅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의 집중과 선택 전략이었어요. 모든 분야를 다 하려고 하지 않고 핵심 기술에 집중해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이었죠. 한국 항공우주 산업이 주도한 KF21 프로젝트가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였어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동료가 보여준 외국인들의 한국 반응 영상을 보고서였어요. 레이첼, 이거 봐. 외국인들이 한국 인프라에 완전히 감동했대. 마크가 유튜브 영상을 틀어줬어요. 영상 속 외국인들은 서울 지하철의 놀라운 시설에 감탄하고 있었어요. 깨끗하고 조용하고 잘 정돈되어 있고 교통카드 사용도 쉽고 영어 표지판 안내, 핸드폰 충전, 특히 와이파이가 빵빵 터지는 것에 놀라워했죠. 한 외국인은 뉴욕에서 살다가 한국에 와서 지하철 타봤을 때 지하철이 이렇게 좋아도 되는 건가 하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어요. 전 세계에서 탑3 수준으로 대부분 역에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고 온난방이 잘 되어 있다고요. 미국은 어떤데? 저는 우리 지하철과 비교해봤어요. 뉴욕 지하철은 1930년에 만들어져서 스크린 도어 설치도 못하고 열차 대기 시간은 10분 넘는 게 흔했죠. 시스템이 완전 엉망 상태였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의 모빌리티 혁신이었어요. 카카오 택시 시스템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을 보니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한 외국인은 한국은 스마트폰 앱으로 택시를 호출하고 GPS로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고 카드로 자동 결제까지 된다며 감탄했어요. 특히 카카오톡과 연결된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죠. 택시기사와 승객이 카톡으로 소통하고 실시간으로 위치를 공유하는 시스템이요. 최근에는 해외 앱과도 연동되어서 외국인들이 본국 앱으로도 한국 택시를 부를 수 있게 됐다더라고요. 편의점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외국인들이 한국 편의점에서 단백질 쉐이크, 두바이 초콜릿, 포켓몬 카드, 아이돌 앨범 등을 박스 단위로 구매해 간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한국 배달 시스템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이 가장 놀라웠어요. 한국에 와서 가장 충격받은 게 배달 문화라고 한 외국인이 말했더라고요. 30분 안에 거의 모든 음식이 집 앞까지 배달되고 앱으로 실시간 추적도 가능하다고요. 이런 일상적 혁신이 KF21과 삼성전자의 성공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 치안은 비교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전국 곳곳에 무인 편의점이 있는데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됩니다라는 외국인 댓글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한국의 에어컨 인프라였어요. 자료를 찾아보니 한국의 가정용 에어컨 보급률이 약 89%로 미국 88%보다도 높았어요. 일본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반면 영국은 고작 5%였어요. 이래서 한국이 폭염에도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구나. 저는 깨달았어요. 지하철, 편의점, 공공시설까지 모든 곳에 에어컨이 완비되어 있으니까. 극한 상황에서도 시스템이 멈추지 않는 거였어요. 이런 시스템적 안정성이 KF21과 같은 복잡한 무기체계를 안정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였죠. 한국의 의료 인프라를 찾아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스마트 병원 시스템, AI 진단, 24시간 응급의료 시스템. 만약 아버지가 한국에 계셨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한국의 응급의료 시스템은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119 신고와 동시에 GPS로 정확한 위치가 파악되고 가장 가까운 응급실의 실시간 병상 현황까지 확인해서 최적의 병원으로 이송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이런 사실들을 알아갈수록 저는 내 안의 편견을 마주하게 됐어요. 2018년 일본에서 아버지를 잃은 트라우마가 아시아권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일본의 의료 시스템 문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아버지. 저는 책상 위 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어요. 항공공학 교수였던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레이첼, 진정한 엔지니어는 편견 없이 기술 자체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저는 그렇지 못했어요. 개인적인 아픔 때문에 한국의 기술력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거예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에 대한 제 편견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엔 성급하고 대충 하는 문화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빠르면서도 정확한 문화였어요. 이게 바로 KF-21을 9년 만에 개발하고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22조 원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었던 비결이었어요. 한국인들의 빠르게, 그러면서도 정확하게라는 DNA가 첨단 기술 개발에 그대로 적용된 거였죠. 한국이 세계 8번째 전투기 독자 개발국이 됐다는 사실이 새삼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 유로파이터 컨소시엄에 이은 8번째였거든요. 이는 정말 대단한 성과였어요. 반도체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삼성전자가 테슬라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고객사를 확보한 건 단순한 수주가 아니라 한국 반도체 기술력의 세계적 인정이었죠. 미안해, 아버지. 저는 가슴 깊이 반성했어요. 내가 엔지니어로서 가져야 할 객관성을 잃었었어. 2025년 7월 말,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KF-21이 천회 무사고 비행을 달성했다는 뉴스였어요. 이는 항공기 개발 역사상 매우 드문 기록이었거든요. 보통 시험 비행 과정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천회 연속 무사고라는 건 정말 대단한 성과였어요. 더 놀라운 건 삼성전자 소식이었어요. 테슬라와의 계약 이후 다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삼성전자와 파운드리 계약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2025년 현재 저는 완전히 달라진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보게 됐어요. 더 이상 경쟁 상대가 아니라 협력 파트너로 말이에요. 실제로 한국과 미국의 기술 협력은 오랜 역사가 있어요. T-50 고등훈련기도 로키드 마틴과의 공동 개발이었고 현재 T-7A 레드호크로 미 공군에 납품되고 있죠. 만약 KF-21의 기술력을 우리 차세대 전투기 프로그램에 접목할 수 있다면 저는 새로운 가능성을 그려봤어요. 한국의 빠른 개발 속도, 효율적인 프로젝트 관리, 혁신적인 기술 솔루션들. 이런 것들은 미국도 배울 점이 많았어요. 특히 KF-21의 개방형 아키텍처와 모듈화 설계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다양한 무장과 센서를 쉽게 통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이었죠. 이는 미래 전장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현명한 접근이었어요. 반도체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삼성전자의 텍사스 공장은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안보에 큰 기여를 하고 있었거든요. 제임스 부사장과의 회의에서 저는 이런 아이디어를 제안했어요. 부사장님, 한국과의 기술 교류를 늘려보는 게 어떨까요? KF-21의 개발 노하우와 삼성전자의 제조 혁신은 우리 차세대 전투기 프로그램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2025년 6월 파리 에어쇼에서 로키드 마틴과 카이가 전략적 협력 분야 확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어요. 회전익 유무인 복합체계, 무인기, AI 기반 자율체계, 우주 훈련체계, 유지보수 등 신기술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죠. 차세대 전투기와 KF-21, 서로 다른 철학으로 개발된 두 전투기가 이제는 상호 보완하며 발전해 나갈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또한 로키드 마틴의 항공전자 시스템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이 적용되는 새로운 협력 모델도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레이첼, 이번 협력 프로그램의 사전 기획을 맡아줄 수 있어? 부사장님의 제안에 저는 기꺼이 수락했어요. 며칠 전 필리핀이 KF-21 도입을 위한 정보 요청서를 공식 발송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10대에서 40대 규모로 확대된 계약으로 KF-21의 첫 수출 성과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이는 한국 방산업계에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또한 말레이시아 공군 참모총장이 최근 카이를 방문해서 KF-21을 직접 살펴봤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KF-21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거운 것 같아요. 어제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제가 한국 엔지니어들과 화상회의를 하게 된 건데 KF-21 프로그램 책임 엔지니어 김철수 박사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거든요. 한국의 발전 속도가 정말 놀라워요. 제가 감탄하자 김 박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사실 한국은 늘 빨리 발전해야 했어요. 자원도 없고 땅도 좁으니까 기술과 인재가 유일한 자산이었거든요. 그래서 교육에 투자하고
R&D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죠.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이 직접 머스크를 만나 설득했다는 뒷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어요. 2023년 4월 실리콘밸리에서의 만남이 결국 22조 원 계약으로 이어진 거였죠. 기술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가 가장 중요해요. 김 박사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내년 상반기에는 직접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에요. 로키드 마틴 차원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 4천 공장과 삼성전자, 텍사스 공장을 견학하는 프로그램이 기획되고 있거든요. 저도 그 프로그램에 신청서를 냈어요. KF-21의 실제 생산 현장과 삼성전자의 최첨단 반도체 제조 공정을 직접 보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 엔지니어들과 직접 만나서 더 깊은 기술 교류를 하고 싶고요. 이제 저는 확신해요. 미래의 항공우주 기술과 반도체 기술은 한 나라의 독점이 아니라 전 세계의 협력으로 발전할 거라는 것을요. 한국의 KF-21과 삼성전자가 보여준 혁신과 도전 정신은 그 시작점이 될 거예요. 2018년 일본에서 아버지를 잃었을 때는 절망뿐이었지만 이제는 그 아픔조차 의미 있는 교훈이 된 것 같아요. 편견을 버리고 진정한 기술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KF-21 보라매와 삼성전자. 이제 저에게는 한국의 기술 자립 의지와 혁신 정신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이름들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한미기술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여는 소중한 파트너들이죠. 하늘을 나는 모든 꿈이 국경을 초월해 하나로 만나는 그날까지 저는 진정한 엔지니어로서 계속 도전하고 발전해 나갈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녁 저는 아버지 사진 앞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진정한 기술력은 국적이나 편견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도전하고 혁신하려는 정신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한국이 바로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도 레이첼처럼 한국의 숨겨진 기술력에 대해 더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